운명이란 걸 믿지 않았기에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을 알 수 없었기에 순간으로 접었습니다. 스치는 바람인 줄 알았기에 잡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머문다는 것 또한 떠난 후에 남겨질 아픔인 줄 알았기에 한시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바꼭질 하듯 그대가 나를 찾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10월의 거리로 가겠습니다. 꿈을 꾸듯 그대를 부르며 달려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슴을 활짝 열고 가을 숲 그대 품에서 10월의 사랑을 꿈꾸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으로 말입니다. 이채 시인님의 10월에 꿈꾸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칭도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보는 왕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지 15부 22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2024년 2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월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으니 거의 1년의 반 이상을 대지와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끝으로 향하고 있는 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왕룡의 아들들로 말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초조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맏아들은 쓸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하찮은 존재로 보일까봐, 그리고 읍내에서 찾아온 사람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대문으로 걸어 들어와 그가 있는 자리에서 식구들이 창피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전전긍긍했고, 둘째 아들은 낭비와 없어지는 돈 때문에 불안해했고, 막내 아들은 농부의 아들로서 그가 손해를 보았던 세월을 되찾느라고 길을 썼다. 하지만 여기저기 비틀거리고 뛰어다니며 만족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맏아들의 아들이었다. 이 어린아이는 그 큰 집 이외에 다른 곳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그 집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그의 집이어서 그곳에는 어머니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할아버지도 살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살며 그의 시중을 들어주기만 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왕릉은 평화를 찾았고, 아무리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한 줄을 몰라 아이를 보고 웃다가 넘어지면 잡아 일으키고는 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를 기억했고, 허리띠를 가져다가 아이에게 감아주어 쓰러지지 않게 잡고는 즐겁게 이 마당 저 마당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면 아이는 연못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손으로 가리키고 제멋대로 제잘거리며 떠들었고, 꽃송이를 잡아 뜯으며 무엇이나 다 편안하게 생각했고, 오직 여기에서만 왕룡은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이 아이 하나뿐이 아니었다. 맏아들의 아내는 충실한 여자였고 규칙적으로 충실하게 아기를 임신하고 낳고 임신하고 낳았으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계집 종을 하나씩 붙여주었다. 이렇듯 왕룡은 집안에서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과 종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 그에게 맏아드님의 처소에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또 하나 늘었군요 라고 말하면 그냥 웃으며 말했다. 뭐 그래, 우린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모두 먹고 살 식량은 충분해.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내도 때가 되어 임신을 하고 다른 며느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첫 아이로 딸을 낳았을 때도 그는 기뻤다. 왕룡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손자 넷과 손녀 셋을 얻었고, 집안의 마당들은 그들이 울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아주 어리거나 아주 늙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삶에서 5년이란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세월이 비록 그에게는 다른 생명들을 가져다 주기도 한 반면에 작은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제대로 먹고 옷을 얻어 입고 피우고 싶은 아편을 잘 피우는지
확인하는 일 외에는 거의 잊고 지냈던 늙은 몽상가인 그의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가기도 했다. 5해이 되던 해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추워 30년 만에 처음 겪는 심한 추위가 닥쳤고 그래서 왕눈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읍내 성벽 둘레의 해자가 얼어붙어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동쪽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기 때문에 염소 가죽이나 모피로 만든 어떤 옷을 몸에 걸쳐도 추위를 이겨낼 길이 없었다. 큰 집의 모든 방에서는 화로에다 수불을 피웠지만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눈에 보일 정도로 추웠다. 그런데 왕눈의 작은 아버지 내외는 벌써 오래전부터 뼈만 남고 살이 말라붙을 정도로 아편만 피어대서 2개의 말라버린 말뚝처럼 날이면 날마다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고 그들의 몸속에는 온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왕눈은 작은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때마다 각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았는데 노인이 얼마 더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왕눈은 굉장히 좋다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그만하면 훌륭한 편인 관을 2개 사서 노인이 그것을 보고는 그의 뼈가 담길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알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도록 작은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에다 관들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작은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너는 나한테 아들이나 마찬가지여서 타향에 나가 헤매는 내 아들보다 훨씬 아들 노릇을 잘해주었지. 그리고 아직 남편보다 훨씬 건강한 늙은 여자가 말했다. 만일 그 아들 녀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 애가 앞으로라도 우리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도록 좋은 세시를 구해주겠다고 나한테 약속해줘. 왕눈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국 한 그릇을 갖다 주려고 어느 날 저녁에 계집종이 들어가 보니 이미 죽은 채로 누워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작은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왕눈은 알 수가 없었다. 땅 위로 눈이 구름처럼 바람에 휘날리던 무섭고 추운 날 그를 매장했는데 그의 관은 집안 묘지에다 아버지의 옆으로 아버지의 무덤보다 약간 낮지만 자신이 묻힐 자리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다 묻었다. 그러고는 모든 가족이 상을 치러야 한다고 왕눈이 명령해서 그들에게 골칫거리 노릇만 했지 아무것도 해준 바가 없는 이 노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슬퍼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죽으면 훌륭한 가문에서는 마땅히 그리하여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해 동안 상장을 달았다. 그러자 왕눈은 그녀가 혼자 살지 않아도 되게끔 작은 어머니의 거처를 읍내로 옮겨주었다. 그녀 혼자 쓸 거처로 뒤쪽 구석에 방 하나를 내주었으며 그녀의 시종을 들 계집종을 두어 보살피라고 토지인에게 지시해서 이 늙은 여자는 자리에 누워 아편 물뿌리를 빨고 굉장히 만족해했고 그것을 보고 마음을 놓도록 바로 옆에다 그녀의 관을 놓아둔 방에서 날이면 날마다 잠을 자며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왕눈은 몰락한 황씨댁의 집에서 피부가 누렇게 쪼그라들었던 노마님처럼 쪼그라들고 말도 없이 누렇게 떠서 누워있는 이 여자가 언젠가는 굉장히 뚱뚱하고 게으르고 시끄럽고 성미가 고약한 시골 여자여서 무서워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평생 동안 줄곧 왕눈은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젊은 시절 남방 도시에서 겨울을 나던 무렵 이외에는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금년에는 서쪽 지방에서 전쟁이 났다 거나 동쪽인가 북동쪽 지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듣기는 했어도 전쟁이 그 이상 그에게 더 가까이 접근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전쟁이 대지와 하늘과 물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냥 벌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걸핏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우린 전쟁터로 가겠어요. 사람들은 머지않아 그 굶주려야 할 때가 다가올 것 같으면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군인이 되겠다는 뜻으로 그 말을 했고 때로는 작은아버지 아들이 그랬듯이 집에서 지내기가 답답한 사람들도 그 말을 했다. 그러나 경우야 어쨌든 간에 전쟁이란 항상 까마득히 먼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영문 모를 바람이 터지듯 전쟁이 가까이 왔다.
왕눈이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점심밥을 먹으려고 어느 날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로부터였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전쟁이 지금은 이곳 남정에서 벌어지는데 날마다 자꾸 가까워지니까 곡식 값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판이어서 군대가 이곳으로 더 가까이 와 값이 잔뜩 오른 다음에 좋은 값으로 팔 수 있도록 우리도 곡식을 창고에 넣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 말을 들은 왕눈이 말했다. 글쎄, 난 평생 전쟁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전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기도 하구나. 그러자 그는 언젠가 강제로 붙잡혀 갈까 봐 두려워했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러나 이제 그는 너무 늙어 쓸모가 없는 데다가 부자였으며 부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약간의 호기심 이상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 곡식은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해라. 그건 네가 맡은 일이니까. 그리고 그 후 여러 날 동안 그는 기분이 나면 손자들하고 같이 놀았고 먹고 자고 담배를 피웠으며 마당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가엾은 백치를 가끔 가서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메뚜기 떼처럼 북석 쪽에서 사람들의 대집단이 휩쓸고 내려왔다. 이른 봄 햇빛이 화창한 어느 날 아침에 무엇이 지나다니는지 구경하려고 머슴과 함께 대문에 나가 서 있던 왕눈의 어린 손자가 회색 저고리를 입은 남자들이 길게 행렬이 지어 오는 광경을 보고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소리쳤다. 저기 오는 거 봐요, 할아버지. 그래서 기분을 맞춰주려는 생각에 손자와 함께 다시 대문으로 가는 왕눈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읍내를 가득 채우며 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묵직한 소리를 내고 발을 맞춰 읍내를 지나가는 회색 사람들의 엄청난 숫자 때문에 공기와 햇빛이 갑자기 차단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왕눈이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한쪽 끝에 칼이 쑥 튀어나온 어떤 연장을 들고 있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든 남자의 얼굴이 난폭하고 사납고 무서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자 왕눈은 황급히 아이를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들어가서 대문을 잠그자. 저 사람들을 보면 좋지 않단다, 얘야. 하지만 그가 미처 돌아서기도 전에 갑자기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보고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조카님. 그를 부르는 이 소리에 머리를 든 왕눈은 작은아버지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흑투성이 회색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그들 가운데 가장 난폭하고 사나워 보였다. 그리고는 거칠게 웃고 나서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동지들! 이 사람은 부자이고 내 친척이니까 우리 여기 가서 묵어가도 되겠소. 겁에 질려 미처 왕눈이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대집단이 그를 젖히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는 그들의 한가운데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더럽고 험악한 물처럼 그의 처소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구석과 틈을 파고 들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눕기도 하고 연못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시기도 하고 조각을 한 탁자에다 칼들을 덩그렁거리며 내려놓으면서 아무데나 제멋대로 침을 뱉고 서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이런 사태에 기가 막힌 왕눈이 아이를 데리고 맏아들을 찾으러 서둘러 들어갔다. 그는 아들의 처소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아들이 책을 읽으며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키더니 왕눈이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당숙을 만나자 그는 욕을 해야 할지 공손하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던 아버지를 돌아보며 투덜거렸다. 모두 칼을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그는 공손하게 대하기로 결정하고 말했다. 자, 당숙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당숙이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손님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예, 당숙의 손님들이라면야 환영이죠. 왕눈의 장남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좀 먹도록 식사를 준비하죠. 그러자 아직도 희죽거리며 당숙이 말했다. 우린 전투지에서 부를 때까지는 읍내에 주둔할 예정이어서 며칠이 걸릴지 한 달이나 1년, 2년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할지 모르니까 식사는 준비하되 공연히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이 얘기를 들은 왕눈과 그의 아들은 이젠 놀라움을 감추기가 어려웠지만
집안 어디에서나 칼들이 번쩍거렸기 때문에 그 표정을 감춰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설프게나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 우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장남은 준비를 하러 어서 가봐야 하는 체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채로 같이 달려들어갔다. 장남이 문에 빗장을 지른 다음 아버지와 아들은 불알한 눈초리로 멍하니 서로 쳐다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뛰어들어와 문을 두드려 그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너무나 서둘렀던 나머지 고꾸라지다시피 했고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다. 아니 오늘 집에 가나 사방에 군인들 투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뛰어오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절대로 그들에게 반항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 그 사람은 날마다 계산대에서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 군인들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갔더니 그의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 바로 그 방에까지 군인들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의를 했더니 그들은 비계를 자르듯 그를 그냥 칼로 찔러놓고 칼이 다른 쪽으로 쑥 뚫고 나왔대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모두 내줘야 하고 곧 전쟁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도록 기도나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들 세 사람은 음울하게 서로 쳐다보았으며 그들의 아내와 이 굶주리고 욕정적인 남자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맏아들은 훌륭하고 얌전한 아내를 생각하고 말했다. 우린 여자들을 가장 내밀한 처소에 함께 모아놓고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고 대문들을 잠가두고 뒤쪽 평화의 문은 당장 벗겨 열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겠어요.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들은 렌하가 토츠엔과 하녀들을 데리고 혼자 살던 안채로 아녀자들을 모두 몰아넣었고 그래서 그들은 비좁은 고수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했다. 장남과 왕농은 밤낮으로 대문을 지켰고 둘째 아들도 틈만 나면 와서 밤에도 낮에도 열심히 지켰다. 하지만 당숙이 문제였다. 그는 친척이었으므로 아무도 그의 출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서 그는 제멋대로 아무 때나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번쩍거리는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몹시 불쾌한 얼굴로 맏아들이 그를 쫓아다녔지만 번쩍거리는 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감히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으며 당숙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자들을 하나씩 눈여겨보았다. 그는 맏아들이 아내를 보고 거칠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연꽃 봉오리처럼 발이 작은 읍내 여자라니. 우리 조카가 색시는 제대로 잘 얻었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을 아내를 보고 그가 말했다. 그래 여긴 싱싱하고 시뻘건 고기 토막처럼 훌륭하고 튼튼한 시골 출신의 뻘건 무쪽 같은 여자로구만. 여자가 살지고 혈기가 잘 돌고 뼈대가 구글면서도 밉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숙이 쳐다보니까 맏아들의 아내가 움츠리고 도망치며 소매로 얼굴을 가린 반면에 쾌활하고 착한 성격이었던 이 여자는 큰 소리로 웃고는 거침없이 말했다. 글쎄요, 어떤 남자들은 뻘건 무쪽이나 시뻘건 고기를 씹는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자 당숙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건 나도 그렇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동안 줄곧 맏아들은 서로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 사이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희롱하는 꼴을 보고서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고상한 집안 출신인 아내 앞에서 벌이는 당숙과 재수의 행실이 부끄러워 흘긋 아내를 쳐다보았고 당숙은 아내 앞에서 쩔쩔매는 그의 꼴을 보고는 악에 차서 말했다. 글쎄 나 같으면 이쪽 여자처럼 차갑고 맛없는 생선 한 조각보다는 언제라도 시뻘건 고기를 먹겠구먼. 이 말을 듣고 맏아들의 아내는 새침을 떨며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당숙이 험악하게 웃고는 물부리로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던 레나에게 말했다. 이 읍내 여자들이란 성미가 너무 까다롭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마나님? 그러더니 그는 레나를 찬찬히 살펴보고 말했다. 글쎄요. 마나님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만 한다 한 노릇이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값진 음식만 먹어서인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살이 쪄서 만일 종형의 부자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종형댁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부자의 마누라들은 종형댁 같은 모습이니까요. 훌륭한 가문의 부인들만 그런 명칭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렌하는 마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굵직한 목에서 깊고 꾸룩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고 담뱃대에서 재를 불어내고 다시 담배를 채우려고 종에게 넘겨준 다음 토치엔에게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아유, 이런 흉측한 양반이 농담도 할 줄 아는구먼.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그녀의 눈이 비록 살이 디룩거리는 뺨에 박혀 이제는 더 이상 크고 살구 모양이 아니어서 전에처럼 귀엽지는 않았어도 애교를 부리며 곁눈질로 당숙을 흘겨보았고, 그에게 던져진 그녀의 눈꼬리를 보자 당숙은 요란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 맙소사 옛날 솜씨가 아직도 여전하시구만. 그리고 그는 또다시 큰 소리로 웃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매드클라운 그리고 김나영이 함께 부른 다시 너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줄곧 맏아들은 화가 나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모든 것을 둘러본 당숙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왕룡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잠들어 누워 있어서 아들을 깨우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는 침대 밑에 타일바닥을 총의 굵은 쪽 끝으로 탕탕 두드려 어머니를 깨웠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뜨고 잠에 취해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 아들이 왔는데 그냥 잠만 주무시냐고요. 그러자 그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 내 아들이로구나. 그리고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듯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듯 물부리를 아들에게 내주며 시중을 드는 몸종에게 말했다. 저 애한테 좀 준비해줘.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전 안 피우겠어요. 침대 곁에 서 있던 왕눈이는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에게로 돌아서서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웠다. 아니, 종령이 무슨 짓을 했길래 어머니의 살찐 몸이 다 빠지고 이렇게 누렇고 야유었어요. 그래서 왕눈이 황급히 먼저 말을 꺼냈다. 아편값이 하루에 은하 한 줌에 들어갈 지경이어서 작은 어머니가 덜 피우고도 만족했으면 좋겠지만 작은 어머니가 한껏 피우고 싶어 하시는데 나이도 나이니까 우리가 섣불리 노여움을 자극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리고 그는 말을 하면서 한숨을 짓고는 슬그머니 종재의 표정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몰골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었으며 그녀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자 몸을 일으켜 총을 잡아 지팡이로 삼고 덜그럭거리며 걸어나갔다. 왕눈과 그의 가족은 바깥에서 빈둥거리는 남자들 패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 친척만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았다. 비록 그들이 편도와 오약 같은 꽃피는 나무들과 하초를 꺾거나 뽑아버렸지만, 비록 큼직한 가죽 군화로 의자의 섬세한 조각을 짓밟아 망쳐놓았지만, 그리고 비록 금붕어와 얼룩잉어들이 헤엄쳐 다니는 연못에다 소변을 보아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고 죽어 물 위에 둥둥 떠서 썩게 만들었지만 이 친척만큼 밉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당숙이 제멋대로 드나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계집 종들에게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었다. 왕눈과 아들들은 걱정이 되어 제대로 잠을 못 자서 헬쑥하고 푹 꺼진 눈으로 서로 쳐다보곤 했다. 그러자 그 눈치를 채고 토츠엔이 말했다. 이제는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데리고 즐길 계집 종을 하나 붙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똥왕 여자한테 손을 댈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골칫거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왕눈은 그녀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고 말했다. 그게 좋겠구먼. 그리고 그는 토치엔더러 종제에게 모두 둘러본 결과 어느 계집종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토치엔이 시키는 대로 하고는 돌아와서 말했다. 마님 침실에서 자는 얼굴이 하얗고 어린 계집을 달러가더군요. 그런데 얼굴이 하얀 이 계집종은 이름이 리하였으며 반쯤 굶어 죽은 가련한 상태로 아주 어렸을 때 기근이 들었던 해에 왕눈이 사들인 계집이었고 항상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집종을 아끼고 기여했으며 종제가 보았을 때도 그랬지만 렌하를 위해 담뱃대를 채우거나 차를 따르는 따위에 가벼운 일만 하며 토치엔을 도와주게 했었다. 그들이 모두 자리를 같이 한 안치에서 렌하에게 그녀가 차를 따르던 중에 토치엔이 전화 이 얘기를 듣고 리하가 비명을 지르고 차 주전자를 타일 바닥에 떨어뜨렸다. 산산조각으로 주전자가 깨지고 차가 사방에 쏟아졌지만 계집종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레나 앞으로 몸을 던지고는 타일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신음했다. 마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나 레나는 계집종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해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니, 그 사람도 남자고, 남자는 처녀하고 잠자를 같이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게 마련인데, 아니 넌 왜 이렇게 야단이냐? 그리고 토치에는 말했다. 이 종년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주도록 해. 그러자 어린 하녀는 가련하게 두 손을 모아 잡고 겁이 나서 울다가 죽기라도 할 사람처럼 울었고, 그 작은 마한 몸을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울부짖어 애원하면서 이 얼굴 저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왕룡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들의 아내들도 아무 말을 못했다. 막내 아들도 입을 다물고 있긴 했지만 가슴에 얹은 두 손을 불끈 쥐고 시커먼 눈썹이 직선으로 이어질 정도로 미간을 찡그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과 하인들이 말없이 쳐다보았고, 방 안에는 어린 계집 아이가 무서워서 흐느껴 우는 참담한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왕룽은 그 광경을 보고 거북해졌다. 구태여 레나의 화를 돋우고 싶진 않았지만 항상 마음이 선량했던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린 계집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하녀는 그의 얼굴에서 그의 마음을 읽고 달려가 두 손으로 그의 발에 매달려 머리를 조아리며 큰 소리로 울어댔다. 그는 하녀를 굽어보고는 하녀의 어깨가 얼마나 가냘프고 그 어깨가 얼마나 슬프게 들먹이는지를 보았고, 이제는 젊은 시절이 오래전에 다 지나가버린 종제의 커다랗고 더럽고 사나운 몸뚱이가 떠올랐다. 역겨움에 사로잡힌 그는 맑은 소리로 토치인에게 말했다. 글쎄, 아무래도 이런 어린 처녀에게 강요한다는 건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먼. 그는 이 말을 상당히 온화하게 했지만 레나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애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해요. 모든 여자에게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화찬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소란을 피운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왕룡이 너그럽게 레나에게 말했다. 우선 무슨 다른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 원한다면 당신에게 다른 종을 사주거나 당신 뜻대로 하겠지만 먼저 어디 무슨 수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그러자 벌써 오래전부터 새 홍옥 반지와 외국 시계에 마음이 있던 레나가 갑자기 잠잠해졌고 왕룡이 토치엔에게 말했다. 내 친척에게 가서 이 처녀가 더러운 불치병에 걸렸다고 전해. 만일 그래도 그냥 갖고 싶다면 여자를 그에게 보내주겠으나 우리가 모두 그렇듯 그 병이 두렵다면 병이 없는 다른 여자를 하나 구해주겠다고 말해. 그리고 그가 주변에 둘러선 종들에게 눈을 돌렸더니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킬킬거리며 창피한 채 했지만 그 가운데 벌써 20살쯤 된 어느 건강한 계집 하나가 얼굴을 붉히고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만하면 별로 흉측한 남자도 아니니까 만일 그분만 좋다면 제가 나서보고 싶은데요. 그래? 그렇다면 가거라. 그리고 토치엔이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은 닥친 대로 아무 과일이나 따먹는 그런 남자일 테니까 내 뒤를 바싹 따라와. 그리고 그들이 나갔다. 어린 하녀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있긴 했지만 왕룡의 발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레나는 몸을 일으켜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왕룡이 하녀를 찬찬히 붙잡아 일으켰고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 얼굴이 자그마하고 부드럽고 타원형의 달걀 모양이며 무척 섬세하고 하얗고 입술도 약간 엷은 빨간 비침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상냥하게 말했다. 얘야, 마님이 노염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루나 이틀쯤 마님한테는 가까이 가지 말거라.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여자가 그냥 돌아오면 그가 여전히 너를 원해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디 숨도록 하고.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의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종제는 그곳에서 한 달 반을 살았으며 마음이 내킬 때마다 그 계집종을 가까이 해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고 그는 집안에서 그것을 자랑삼아 떠들고 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부르자 그들 패거리는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쌀겨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그들이 늘어놓은 오물과 파괴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왕룡의 종제는 허리에 칼을 차고 총을 어깨에 둘러 매고는 그들 앞에 서서 놀리듯 말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다 하더라도 난 제2의 나 자신, 우리 어머니를 위한 손자를 남기고 가니까 괜찮을 것이요. 한두 달 묵고 가는 곳에다 아들을 하나 남긴다는 것은 아무 남자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군대 생활의 혜택들 가운데 하나요.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는 씨앗이 싹 트고 그 싹은 다른 사람들을 가꿔줘야 한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보고 다시 웃은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떠났다. 병사들이 떠나간 다음에 왕눈과 그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해서 방금 겪었던 사건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수들과 석수들을 다시 불렀고 머슴들이 마당을 청소했고 깨진 조각과 탁자들을 목수들이 교묘하게 손질했고 연못은 오물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넣었으며 또다시 맏아들이 금붕어와 얼룩 잉어들을 사오고 꽃피는 나무들을 새로 심었고 남아있는 나무들의 부러진 가지들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집안이 새로워지고 다시 꽃이 피었고 아이들이 저마다 그들의 처소로 다시 들어갔으며 또다시 모든 곳에 질서가 잡혔다. 왕눈은 작은 아버지 아들이 임신을 시킨 계집종에게는 이제는 별로 오래 살지 못할 작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시종을 들다가 죽은 다음에는 입간을 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 계집종이 딸을 낳았다는 것이 왕눈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만일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잘났다고 뽐내며 집안에서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고 나섰겠지만 딸을 낳았으니 계집종이 계집종을 낳은 셈이어서 그녀는 전과 달라질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왕눈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그녀에게도 공정해서 집안에 60개나 되는 방들 가운데 하나쯤은 눈에 띄지도 않을 지경이었으니까 원한다면 늙은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그녀의 방을 써도 좋다고 계집종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종에게 은하를 좀 주었고 여자는 한 가지만 빼놓고는 만족이었는데 그녀는 한 가지 소망을 그가 은하를 줄 때 얘기했다. 은하는 제 지창금으로 맡아두세요, 주인님.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저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저를 어느 농부나 착하고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은 덕을 쌓으시게 되는 겁니다. 남자하고 같이 살아본 저로서는 혼자 잠자리에 들기가 힘드네요. 그러자 왕눈이 쉽게 약속해 주었으며 약속을 하는 사이에 그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그는 어느 한 여자에게 가난한 남자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신도 언젠가 아내를 얻기 위해 바로 이 집으로 찾아왔던 가난한 남자였던 것이다. 그는 삶의 절반을 살아가는 동안 오란을 생각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그녀로부터 너무나 아득하게 멀어졌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과 추억의 무거운 감정이 따름인 서글픔을 느끼며 오란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무겁게 말했다. 아편에 취해 꿈꾸는 늙은이가 죽으면 내가 너한테 남자를 하나 구해주지. 그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왕눈은 그가 말한 대로 실천했다. 어느 날 아침에 여자가 그에게로 와서 말했다. 이른 아침에 잠도 깨지 않은 채 노마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입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젠 약속 지켜주세요, 주인님. 왕눈은 지금 그의 땅에 어떤 남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고 칭을 죽게 만들었던 우는 소리를 잘하는 총각, 아랫입술 위로 이빨이 선반처럼 뻗어나온 총각이 생각나서 말했다. 그래, 그는 아기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 못잡게 착한 남자이며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유일한 총각이야. 그래서 그가 총각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된 그가 나타났지만 아직도 예의 범절을 모르고 이빨도 그대로 뻗어나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왕눈은 널찍한 대청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앞에 불러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이 이상한 순간의 묘미를 한껏 만끽하고 싶어 천천히 말했다. 여보게, 만일 자네가 데리고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이 여자는 자네 차지가 되네. 내 작은 아버지 아들 위에는 아무도 이 여자를 가져보질 않았다네. 남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는 가난한 처지였으며 그녀가 튼튼하고 마음씨도 착한 여자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왕눈은 자리에서 내려왔고 이제는 그의 삶이 완성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하겠다고 얘기한 모든 것을 해냈고 도저히 꿈도 못 꿀 정도로 많은 일을 해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모두 가능했는지 그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참된 평화가 그에게 찾아왔고 마음 놓고 양지 쪽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럴 만도 한 노릇이 그는 나이가 65이 다 되었으며 맏아들의 아들이 셋인데 그 가운데 첫아이는 거의 10살이 가까웠고 둘째 아들에게도 아들이 둘, 이렇듯 그의 주변에서는 손자들이 죽순처럼 무럭무럭 자라났던 것이다. 그렇다. 그리고 또 셋째 아들도 곧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의 삶에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남지 않아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으리라.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군인들이 왔던 것은 닥치는 대로 쏘아버리고 떠나는 사나운 벌들이 찾아왔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같은 처소에서 함께 살기 전까지는 서로 상당히 예의를 갖추었던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이제는 굉장한 증오를 품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다. 그 증오는 그들의 아이들이 고양이와 개처럼 같이 놀고 서로 싸우는 속에서 여자들이 벌이게 되는 싸움, 수많은 자질구레한 말다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어머니들은 제 자식 편을 들기 위해 당장 달려가서 다른 여자의 아이를 걸핏하면 때리고 제 아이만 싸고 돌면서 무슨 싸움에서나 항상 제 자식이 옳다고 우겼으므로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 친척이 시골 출신 아내는 칭찬하고 읍내 출신 아내는 비웃었을 때부터 용서할 수 없는 요소가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맏아들의 아내는 동서가 지나갈 때면 오만하게 머리를 치켜들고는 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지나갈 때 그녀가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버릇없는 아이들은 가까이 하면 못 쓴다. 눈에 빤히 보이는 옆마당에 동서가 서 있을 때 그녀가 이렇게 소리치자 동서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뱀하고 놀다가는 물릴 테니까 가까이 하지 말거라. 그래서 두 여자는 점점 더 서로 미워하게 되었다. 읍내 출신이어서 자기보다 훌륭한 가문의 태생인 아내의 눈에 그의 출신과 집안이 얕보일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형과 돈을 쓰고 집을 잘 꾸며놓고 살려는 형의 욕심 때문에 분배하기도 전에 그들의 유산이 낭비될까 봐 걱정이던 동생. 이 두 형제도 별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더욱 살벌해졌다. 그뿐 아니라 형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손을 거쳐나가고 드나드는 돈을 동생만이 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비록 왕룡이 그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받아쓰기는 하더라도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동생만 알고 형은 모르는 처지인지라 어린애처럼 아버지한테 찾아가 이런저런 부탁을 늘어놓아야 하니까 맏아들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두 아내가 서로 중화하게 되자 그들의 미움은 남자들한테까지도 번졌고 두 가족이 기거하는 집안에는 온통 분노가 가득해서 평화가 사라지자 낙심한 왕룡은 혀만 찼다. 왕룡은 또한 작은아버지 아들로부터 계집 종을 보호해 주었던 그날 이후로 자기 나름대로 레나와의 남모른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다. 그 이후로 젊은 하녀는 레나의 눈밖에 났고 비록 하녀가 말없이 고분고분 시중을 잘 들며 하루 종일 옆에 서서 담뱃대를 채워주고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다 하고 잠이 안 온다고 그녀가 투덜거리면 아무 불평도 없이 일어나 다리를 주무르고 온몸을 안마해주며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도 레나는 역시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하녀를 질투해서 왕룡이 들어오면 방에서 쫓아내버리고 왕룡이 하녀를 쳐다보기만 해도 앙탈이었다. 하지만 왕룡은 하녀를 겁에 질린 가엾고 어린 소녀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가엾은 백칙딸이나 마찬가지로 돌보아 주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레나가 그런 소리를 하기에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녀는 아주 예쁘고 백꽃처럼 피부가 하얀 여자였고 그 모습을 보자 지난 10년 이상이나 조용했던 그의 늙은 피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렸다. 그래서 그는 웃으며 레나에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방에는 1년에 3번도 안 찾아간 나를 무슨 욕정덩어리를 생각하는 모양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하녀를 곁눈질 해볼 때는 마음이 설레었다. 그런데 레나는 모든 방면이 있어서 무식하긴 했지만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태도에 관해서만큼은 터득한 바가 많았으며 늙은 다음이라도 남자의 젊음이란 잠깐 다시 잠을 깰 때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하녀 때문에 화가 나 그녀를 찻집에 팔아버리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레나는 편안한 것을 좋아했으며 토치에는 늙어 게을러졌지만 이 하녀는 재빠르고 레나의 성격을 훤히 꿰뚫어서 여주인 자신이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치를 챌 정도라서 하녀를 쫓아내고 싶으면서도 옆에 두고 싶기도 했다. 이러한 생소한 갈등 속에서 레나는 더욱 화가 났고 그녀와 같이 지내기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성미가 워낙 신경질적이었기 때문에 왕농은 그녀의 초소에는 며칠씩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다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해서 그는 기다리겠다고 혼자 생각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쁘고 피부가 하얗고 어린 하녀를 생각하고는 했다. 그러다가 집안의 여자들이 모두 제멋대로 날뛰는 것만으로는 걱정거리가 모자라기라도 한다는 듯 왕릉의 막내 아들이 또 속을 썩였다. 막내 아들은 워낙 말이 없는 성품인데다가 뒤늦게 공부해 몰두해서 늙은 가정교사가 개처럼 그의 뒤를 쫓아다니고 항상 겨드랑이에 책을 낀 채로 돌아다니는 갈대처럼 호리호리한 젊은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달리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는 병사들이 늘어놓았던 전쟁과 약탈과 전투 얘기를 황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열심히 듣고는 했다. 그러더니 그는 늙은 가정교사에게 삼국의 전쟁 얘기와 옛날 수호에서 살았던 도둑들의 얘기가 담긴 소설책들을 얻어 읽고는 머릿속이 공상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했다. 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냈어요. 전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농은 굉장히 놀라서 이보다 더 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아주 큰 소리로 고함쳤다. 그건 또 무슨 미친 소리냐. 자식놈들은 도대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는 아들과 언쟁을 벌였고 아들의 시커먼 눈썹이 직선을 이루는 것을 보자 부드럽고 상냥해지려고 애쓰며 말했다. 얘야, 예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새로는 못을 만들지는 아니하고 훌륭한 인간은 군인으로 만들지 아니한다고 했다. 너는 내 어린 아들이고 내 가장 훌륭하고 어린 막내 아들이니 네가 전쟁터에 나가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닌다면 어찌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아들은 각오가 단호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시커먼 눈썹을 밑으로 끌어모으며 이렇게 말했다. 전 가겠습니다. 그러자 왕룡이 그를 설득하려고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어느 학교를 다녀도 좋다. 남방의 큰 학교로도 보내주거나 아니면 희한한 것들 가르치는 외국 학교라도 보내주겠다. 군인만 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가서 어디든 가서 공부를 해도 좋다. 돈과 땅이 있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군인 아들을 둔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아들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왕룡이 다시 설득하느라고 말했다. 이 늙은 애비한테 네가 왜 군인이 되고 싶은지 얘기해주지 않겠느냐. 그러자 눈썹 밑에서 두 눈을 이글거리며 아들이 불쑥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전쟁이 곧 터질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그런 혁명과 투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땅이 해방됩니다. 왕농은 이 얘기를 듣고 새 아들에게서 느꼈던 가장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구나. 의아해서 그가 말했다. 우리 땅은 이미 해방되어 있어. 우리의 모두 훌륭한 땅은 해방이 되어 있어. 나는 그 땅을 아무한테나 새로 주고 그 땅은 나에게 돈과 좋은 곡식을 가져다 주고 너는 그 땅으로 인해서 옷을 얻어 입고 먹고 사는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의 어떤 자유를 네가 원한다는 얘긴지 난 통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들은 씁쓸하게 투덜거릴 따름이었다.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세요. 아버지는 너무 늙으셨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룡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의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젊은 얼굴에서 괴로움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었어. 그는 모든 것을 나한테 얻었지. 심지어 나는 그가 땅에서 떠나도록 허락해 주어서 나 다음에 땅을 맡아 돌봐줄 아들도 없어졌고 벌써 2명이나 그를 깨우쳤으니 우리 집안에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가 읽고 쓰는 걸 배우게 했어. 그리고 그는 아직도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나한테서 얻었다고. 그러더니 그는 아들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아직도 어려서 갈대처럼 가냘프기는 해도 이미 어른만큼 키가 자랐음을 알았고 이 아들에게서 아무런 욕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아해서 반쯤만 들릴 정도로 투덜거리며 말했다. 글쎄 아마 이한테는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어서 그러는지도 몰라. 그러자 그는 소리내어 천천히 말했다. 머지않아 너도 장가를 보내주마 아들아. 하지만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눈을 이글거리는 불처럼 희번덕거리며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경멸하는 목소리로 아들이 말했다.
나에게는 형처럼 여자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 정말 도망을 칠 것입니다. 왕농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당장 깨닫고는 변명을 하기 위해 서둘러 말했다. 아니다. 우린 너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지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혹시 네가 원하는 계집종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청년은 가슴에 두 팔을 포개고는 의젓하고 품이 있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평범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저는 영광을 원합니다. 여자는 어디에 가나 있다고요. 그러더니 잊어버렸던 무엇이 생각나기로 한 듯 그는 위험 있는 태도를 갑자기 풀고 두 팔을 내리더니 보통 때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집 종들이 하나같이 이토록 못생겼던 적은 또 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는 일이지만 혹시 관심이 있다고 해도 글쎄요. 안치에서 시중을 드는 피부가 하얗고 어린 종 이외에는 이 집에는 예쁜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왕농은 아들이 리화를 두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상한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늙었다고 느껴졌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는 중이고 허리가 너무 굵고 늙은 남자로서 그는 젊고 늘씬한 남자인 아들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하나는 늙고 하나는 젊은 두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농은 화가 나서 말했다. 계집종들은 건드리지 마라. 난 썩어 빠진 부잣집 도련님들의 못된 버릇을 내 집에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린 훌륭하고 건전한 시골 사람들이어서 점잖게 살아가니까 내 집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들이 눈을 뜨고 시커먼 눈썹을 치켜들더니 어깨를 추석이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는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왕농은 방에서 홀로 탁자에 앉아 우울하고도 외로운 기분을 느껴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난 내 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 그는 여러 가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닥치자 혼란을 느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이 분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의 아들이 집안에 있는 자그마하고 피부가 하얗고 어린 하녀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돼지 15부 22화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아직 마지막 편이 한 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돼지 이후에 제가 지금 고르고 있는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 아마 돼지가 끝나거나 아니면 돼지가 중간에 끝나면서 어린 왕자가 시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오늘은 샘 스미스의 Forgive Me Myself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